조금 이제 가벼운 얘기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동산업을 어떻게 입문하게 된 어떤 그 계기 궁금합니다. 뭐 이제 그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예. 인생살이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긴 건데요. 네. 학창 시절에 집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었고요. 네. 뭐 군대 면제 때문에 제가 사회생활이 좀 더 빠를 수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뭐 문구점, 교복가게, 서점, 슈퍼마켓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는데 나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장사들이지만 제가 손댔던 장사마다 다 굉장히 다 성공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슈퍼마켓을 정리를 하게 될 때는 주변에 이제 이마트라고 하는 굉장히 큰 할인마트가 저희 상권 내에 들어오게 돼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2년 뒤 입점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슈퍼마켓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거고 고무력 부분부터 부동산에 우연치 않은 계기에 동대문에 대한 개발 사업들이 한참 붐일 때 자본적인 스폰서가 되면서 부동산 입문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별천지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10원이나 100원이나 1000원짜리나 이런 자금들을 모아서 매출이 상당한 몇 억짜리 매출들을 만드는 가게를 운영하는 것과 덩치가 크고 규모가 큰 상품을 다루는 부동산과는 전혀 다른 시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많은 별천지와 깜짝 놀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동산 부분도 한 2년 정도 뭔가 올인을 해서 배우면 내가 마스터하지 않을까. 자영업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종들도 다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쉽고 만만한 부분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입문을 하고 보니까 분양과 관련된 대행부터 또 개발 시행, 또 펜션, 또 아파트 여러 상품들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다 보니까 늘 새로운 부분이 생기고 사회 현상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또 다른 생활 패턴들이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졸업이 되지가 않고요. 마스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으로 완전히 그냥 빠져나가지 못했다라는 게 더 맞지 않는 것같다. 그래서 아직도 부동산에 너무 있습니다. 아직도 배우는 중이에요. 그래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상담하면 선정필이라는 이름을 딱 가내시키지 않습니까? 너무 비밀이지. 아닙니다. 진짜 그동안 저도 사실 그 대표님은 사실 신문을 통해서 많이 알았고 게다가 이렇게 또 뵙고 직접 또 말씀도 들어보셔서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리고 또 우리 부동산업의 또 대선배님으로서 이제 또 짤막하게 이제 그 부동산을 하시면서 어떤 보람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개인 컨설팅이나 어느 지역을 가게 됐을 때 저 상품이나 저 부동산이 나의 손을 거쳐서 또 내가 참여돼서 만들어졌다는 걸 느낄 때 개인 컨설팅의 경우는 본인이 목적했던 바를 다 이룰 때 그러니까 각각의 주식 투자도 눈높이들이 다 틀리잖아요. 공격적 성향, 보수적 성향이 있듯이 부동산에 대한 재무적 컨설팅 부분도 그분의 성향이나 자금 동원력 또 그 가족 구성 간의 어떤 목적 여러 가지에 따라서 상품의 설계들이나 컨설팅들이 전혀 틀려지는데 제일 난해할 때는 뭐 하면 돈 벌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그런 질문처럼 우매한 질문은 없거든요. 자기 어떤 계획이나 투자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야 거기에 부합되는 지역성이며 상품성이며 운영 계획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자금 돈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합이 잘 돼서 효과적인 컨설팅이 됐을 때 보람이 하나 또 느껴지죠. 그리고 부동산 하면서 느낀 것들은 반값 상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그 두 가지의 어떤 프라이드라는 개인적인 소신이나 프라이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상가 뉴스레에 대해서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상가들 물론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면 시장이 작은 것 같지만 이 숫자들로 주식시장으로 놓고 보면 아파트는 기관이나 외국인 자본 같은 투자 세력으로 거대 메이저 자본이라면 이 상가는 사실은 개미 투자 자본 같은 성격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한 5억 정도 되는 30평대 아파트를 200채만 짓는다 하더라도
총 사업의 규모가 1,000억이 되죠. 근데 200세대짜리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 수준 정도로서 누가 관심을 잘 못 끌죠. 근데 상가는 대부분 한 5층, 10층짜리 지으면 뭐한 250억, 300억 정도 되는 프라자 상가거든요. 아파트의 최고 작은 것과 상가의 평균적인 부분과를 놓고 아파트 최고 작은 것보다도 상가의 평균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회적 관심들이 언론에서 별로 다뤄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가 뉴스레이더가 등장함으로써 언론에 비중이 있는 상가의 정보나 영역이나 투자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안목을 키우는 데서 정보의 영역으로 다뤄지기 일조를 했다라는 부분. 그 이전까지는 물론 상가들이 다루어지긴 했지만 뭐 지면이 특집면이 증설된다든가 했을 때 면을 늘어난 면에 대한 부분에 일부 선심적인 부분에서 토지도 좀 다루고 뭐 상가도 좀 다루고 이런 영역들이 있었지만 뉴스레이더의 등장 이후부터는 아파트만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가의 영역들을 상당히 비중 있게 언론들이 취급을 해주게 돼서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나 소신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부분은 이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아까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PF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방식들은 단지 금융의 경색 때문만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제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IMF 환란 때 잘 쳐다보면 기업의 부채 비율들이 막 1200%씩 되고 그랬는데도 모노방식 확장에 대한 그 기업들은 외형은 참 튼실해 보이고 거대 메이저 회사처럼 보였죠. 근데 뭔가 위기와 리스크가 닥치고 나니까 그런 회사들은 다 줄도산했거나 뭐 워크아웃 대상이 됐거나 도산했거나 뭐 이런 식이 됐지만 IMF 때에도 외부 환경이 한파가 부러치는 데서 자유로운 기업은 아무도 없었지만 유동성의 문제나 자기자본 비율을 부채 제로에 가까운 기업들은 큰 그 파도나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체적인 가는 길들을 계속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개발 방식들은 거의 금융조기법에 의한 개발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잘 견뎌온 건데 이게 되려면 시세 상승이 전제가 돼야 매수세가 따라붙고 이 매수세가 따라붙는 것 때문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의 기법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형성되어 가는 제한적 매수세 시장들이 형성된다면 과거 같은 금융기법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자본한 개발이거나 금융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서 오히려 주도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자본을 대여해주는 게 아니라 고유 자본을 가지고 개발하는 즉 금융적 비용을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라도 뭔가 변혁의 시기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의 트렌드들은 이제 그렇게 변해갈 거라는 건데 미랄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꾸리고 있는 반값상가라고 하는 이 트렌드들도 어떤 효시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해서 상가 개발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들의 변혁의 첫 시초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도 이제 하나의 소신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는 수없이 많은 상가 투자의 실패자들하고 많은 상담들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사전 상담을 하시면 더 좋았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실패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의논하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너무너무 많으시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거의 상가 투자의 금액들이 작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모은 자산들이 한꺼번에 다 무형의 가치로 바뀌어버리거나 아무 가치 없는 창고로 쓰기도 못한 왜냐하면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가 나가고 있고 관리비 부담들은 임차가 해결이 안 되고요. 이런 비용 부담들을 지다 보니까 상가 투자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게 제가 반값 생각을 생각하는 이유거든요. 근데